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오행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은 병화와 계수의 따뜻하고 습한 기운과 또 무기토로 어, 난습을 조율하고 경신의 수온으로 조정해야 한다. 병화의 난은 무토로 조정하고 개수의 습기는 기토로 조정한다. 혹 무가 없으면 갑은 살지만 을은 죽게 된다. 음, 자,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이 갑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입춘절기, 그 다음에 경칩춘분절기, 결국은 봄이라고 하는 이 목의 계절에 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자라려면 어, 갑목이라고 하는 한습한 기운에서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줄기로 올라오게 만드는 개수의 수생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수의 수생목만 갖고 안 되고 병화라고 하는 음, 목생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목이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중간에서 수와 화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 예, 목이 수를 이렇게 화에게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생목, 목생화예요. 그러니까는 어, 기후, 날씨나 자연 현상으로 보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 그 개수라고 하는 수생목, 지하수에서 흐르는 땅 속에서 흐르는 윤택한 토 속에 있는 개수와 그 개수의 습한 기운, 윤택한 기운과 그 다음에 따뜻한 병화라고 하는 태양을 만나서 어, 이 환경이 이루어져야 나무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토와 기토로서 난습을 조율한다고 했는데, 이 무토는 앞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무토는 을병이라고 하는 염상, 그쵸? 4, 5월 여름에 을병이라고 하는 이 염상의 뜨거운 열기를 무토가 이렇게 그늘이 되어서 응달을 만들어주면 을목이 말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을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사람으로 비유하면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 욕구가 너무 강해서, 이 병화가 너무 강해서 어,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을목이 자랄 수가 없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조차도 올바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니, 이 무토가 있으면 이 병화의 욕구 욕망이 이렇게 이쪽으로 무토로 설계되면서 그걸 조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토는 자연 현상으로서는 높은 산이니 이 병화에 이렇게 가림막을 치듯이 응달을 치게 해서 을목을 살린다는 것은 자기의 욕구 욕망을 무토로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한 기운, 난한 기운, 지나치게 난한 기운, 염상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무토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갑을목이 잘 자라려면 수생목, 목생화도 있어야 되지만 여름에는 무토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개수의 수생목, 이 습한 기운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습한 기운을 조절하는 것은 기토라는 거예요. 기토. 그래서 기토는 이 개수는 자중의 개수하고 축중의 개수, 그 다음에 삼합으로 연결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쓰이게 되는데, 그쵸? 나무 뿌리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 진중의 무토가 오행상의 수생목이 되려면 삼합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자체도 진중의 개수가 수생목을 하고 있는 거죠. 땅속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중개수, 축중개수, 진중개수를 쓸 수가 있는데 천간에 있는 개수는 습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봄에 가불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봄에 인월 묘월에는 병화를 만나야 이게 수생목도 잘 되고 목생화도 잘 돼야지 곱게 잘 클 수가 있는데 이 개수가 땅속에 있어야 될 개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나면 이 병화를 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병화를 가리게 되면 이게 목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곧게 크지 못하고 구불구불 이렇게 굽어서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면 습이 너무 짙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불만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럴 때 천간으로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병화를 가릴 때 기토가 천간에 있으면 이 기토가 이 습기를 토국수로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기토가 이 개수의 습기를 기토 속에 윤택한 토로 잘 조율해서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병화를 개수가 가리는 구름처럼 가리는 그런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는 기토가 품고 있을 때 이 개수가 습기로 작용하지 않고 윤택하게 목의 뿌리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그래서 하여간에 가불목은 병화와 개수의 이렇게 병화의 따뜻하고 개수의 습한 이런 기운, 습한 기운 또는 습한 기운, 땅속에서는 물이 되죠. 이런 습한 기운과 그 다음에 무토기토로다가 이 목이 잘 자라려면 4, 5월에 병화가 왕할 때는 무토로 난한 기운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개수가 천간에서 습기로 작용할 때는 기토가 토국수로서 이 수를 이제 수갈되지 않게 습기로 그냥 수의 역할을 못하면서 병화만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개수를 기토가 이렇게 토국수로 품어가지고 기토 속에서 윤택한 수로서 윤택한 토가 될 수 있게끔 작용을 해서 어쨌든 가불목에 뿌리가 잘 내리고 잘 올곧게 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병화를 가리지 않게끔 하는 작용을 하는 습기를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이 기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금신금이죠. 경금신금은 이 개수의 수원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개수의 수원작용을 한다. 수원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작용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 개수는 신금에 금생수도 필요하고 또 경금에 금생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땅속에 있을 때는 신금의 금생수로
충분히 넉넉하게 개수에 작용을 할 수 있어요. 토 속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토의 토생금 금생수로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천간에 있는 개수는 이 신금의 금생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 경금의 금생수가 있어야 기토가 없더라도 기토의 토국수가 없더라도 이 경금의 금생수가 있게 되면 이때는 천간에서 이게 습기로 작용하지 않고 이것이 금생수를 통해서 그쵸? 비로 작용해요. 그래서 물로 흘러요. 하늘에서 비가 쭉 내리는 물로 흐르는 작용을 해서 이것이 그냥 습기로 있어서 농습한 기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의 작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경금과 신금의 수원작용이다. 그래서 경신의 수원으로 이제 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용도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의 그래서 병화의 난한 기운은 무토로 조정하고 개수의 습기는 기토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 개수의 습기가 기토로 조정이 안 되면 수원작용인 경금과 신금으로서 금생수로서 이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병화의 난한 기운이 농수 염상으로 지나친데 만약에 무토가 없다면 을목은 죽어요. 염상으로 이 을목은 후루룩 타서 말라서 죽지만 간목은 살아요. 간목이 사는 이유는 간목은 인월의 기운이잖아요. 인월 입춘절기, 입춘우수절기. 이 자체가 차갑고 습한 기운이 한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말라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는 염상이라고 하는 4월, 5월 여름에 병화가 떠서 갑을목이 이렇게 있다면 을목은 죽지만 간목은 산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주를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목에게 이렇게 갑을목에게 병화라고 하는 것은 미래 목표가 돼요. 그래서 갑을목에게 병화는 미래 목표니까 어떨 때요?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간다고 목표를 세워요. 병화. 나는 병화를 만나야 된다. 그쵸?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을목의 가지로 뻗어 나가게 되는 것이 또한 병화를 만나야 되니 갑을목에게 병화는 꼭 미래의 목표와 같고 그 다음에 관과 같아요. 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조직이고 병화가 조직이고 사회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병화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갑을목 입장에서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에 대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병화를 만나기 위해서 목표가 병화를 만나는 거니까 목 입장에서 병화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개수가 있어야 돼요. 개수가 수생목을 해줘야 얘가 이 목표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을목이 이 병화를 만나기 위해서는 개수라고 하는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수는 이 목표에 대한 준비가 된다. 이거죠.
개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다면, 사람한테 비유한다면 이런 사주는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병화가 없으니까 조직이나 사회, 나의 활용 능력, 내가 일할 곳 이런 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과 같으니 공부만 하고 서울대 나오고 취직 못하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그래서 어쨌든 개수는 목표에 대한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은 이 목의 목표는 병화이지만 결국은 목적은 금이에요. 금. 목적은. 이게 결과와 같은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이 목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을목이라고 하는 가지를 여름에 무성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가 금이잖아요, 그죠? 열매가 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 보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화도 있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토가 필요할 때도 있고 무토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경금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오행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화, 목, 금, 토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뭐 모든 사주들이 오행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내 사주 원국에는 어디까지 있는지, 나는 개수는 있는데 병화가 없다든가, 개수 병화는 있는데 경금이 없다든가, 그렇죠? 염상으로 목화가 많은데 무토가 없다든가, 개수가 천간에 떠 있는데 기토가 없다든가, 이런 이렇게 뭔가 부족한 그런 사주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의기소침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대운에서 그런 것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지는 그런 운을 만나면 그때는 어떤 결과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대운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기토는 외부 환경을 파악하거나 나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외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무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기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주 분석이 쉽죠. 용이하죠.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또 뭐가 많으면 내가 이게 이 부분은 지나치구나. 뭐가 없으면 내가 이 부분은 너무 부족하구나. 또 적당히 있으면 내가 이 부분은 특화되게 좀 잘 갖춰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잘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거죠. 사주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내가 제대로 나를 몰랐구나 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명리학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무토가 없어서 병화나 임수를 조절하지 못하면 외부의 변화된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된 환경을 파악하지 못하니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오는 뭐 뒤떨어짐, 부족함, 능력 부족, 타이밍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정부화 시대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직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민감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힘들죠. 무토가 없으면. 기토가 없어서 개수나 정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 능력을 펼칠 때를 잘못 알고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은
아까 이제 목에 대해서 목을 기준으로 목화 토금 소행을 다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정화의 춥고 마른 기운과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신금을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이미 완성된 신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이 신금은 임수, 저 임수로 이거는 유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경금, 경금은 정화로 재련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신금, 금은 임수와 정화에 이렇게 임수의 춥고 정화의 마른 기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는 경금한테 필요하고 임수는 신금한테 필요하다. 신금은 상품이기 때문에 임수로 유통을 시켜야 되는 거고 경금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정화로 재련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금에게는 임수 정화가 다 필요하다. 그럼 이 신금한테는 정화가 필요가 없을까요? 완성품도 A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금도 때에 따라서는 정화로 다시 녹여서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임수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수가 있어야 이 임수로 정화를 조절해 가면서 신금을 다시 AS 할 수가 있는데 임수가 없고 정화만 있으면 신금은 그냥 녹아서 쓸모없는 거가 돼버려요. 쓸모없는 거. 그리고 경금은 정화로 재련을 다 했으면 이 경금이 신금이 되려면 또 임수의 찬 기운으로 견고하게 담금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경신금 모두 임수와 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굳이 나눈다면 신금은 임수와 짝이고 경금은 정화와 더 짝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무기토는 중화를 시키는데 뭘 중화시켜요? 무토는 임수. 너무 찬 기운. 너무 추워서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얼어붙으면 바다가 얼고 강이 얼어버리면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토로서 이것도 찬바람을 막아줘가지고 임수가 얼어붙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것 또한 이 무토예요. 겨울에 아무리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바람만 불지 않아도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 무토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걸 조절해 주는 거고 기토는 개수는 토국수로다가 이 개수를 토 속에다가 이렇게 지하수처럼 토 속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주는 거죠. 토가 없으면 이 개수는 다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땅 속에서 토로다가 이렇게 피부가 우리의 습기를 이렇게 인체의 습기를 보호하듯이 이 토가 그런 역할을 한다. 개수는. 근데 이 정화한테 기토는 뭐냐면 기토는 화로 역할을 화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기토 속의 불씨를 이것도 이렇게 화로 속에 담아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지지에서는 미토, 미중의 정화가 바로 이 미중의 기토가 이 정화를 화로 속에 담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이 미토는 화토잖아요. 그래서 화로와 같고 그 다음에 축토는 축중의 개수, 그렇죠? 개수를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축토는 동토이면서도 윤택한 토로서 수기운을 잘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는 그런 축중의 기토는 개수를 품은 거고 미중의 기토는 정화를 품은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미중의 기토로 조정을 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급금, 그렇죠?
그쵸. 금은 화에서 나온 거니까 여름에 뜨거운 화에서 금이 토를 거쳐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화가 있어야 되고 토가 조절해야 되고 무기토가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완성이 됐으면 금생수로 그죠? 금생수로 유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럼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생목이 있어야 되죠. 간목. 수생목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름에 그쵸? 여름에 열심히 꽃을 피워서 토에서 잘 숙성되게 만들어 가지고 금을 완성을 시켰으면 이 금을 유통을 시키는 게 임수라고 했어요. 그럼 임수에서 신금이 유통이 됐으면 살 사람을 만나야 되죠. 살 사람을. 그렇죠? 그게 바로 수생목이에요. 그래서 봄에 입춘절기 임묘월의 개갑의 개수와 간목의 수생목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로 올라오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의 수생목이라고 한다면 임수와 간목의 이 수생목은 뭐예요? 거래죠, 거래. 유통을 해서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임수와 간목과 이게 금이 그쵸 이렇게 있으면은 몸값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행만 가지고도 사주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 오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 갑에게 원활하게 설화되려면 무토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는 임수가 얼어버리면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생목이 얼지 않고 물이 흘러서 수생목이 잘 되려면 무토가 이 한한 기운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토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간목이 병화에게 다시 이제는 이 간목이 병화를 만나서 병화에게 생화하려면 또 뭐예요? 병화와 기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갑이 병화에게 옥생화로 가려면 축중에 기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축중에 기토. 이 기토 속에는 당연히 개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신금이 갑에게 이르려면 그렇죠? 신금이 이 신금 종자가 목이 되려면 간목으로 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중간에 개수 종자 속에 개수가 있어야 여기서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이렇게 다시 봄의 계절로 순환된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갑에게 이르려면 개수가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임수가 이제 간목에게 원활하게 설화되려면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임수를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다시 봄에 간목이 병화에게 생화하려면 또 이때도 뭐야 병화와 기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병화 기토가. 그래서 이 병화 기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 기토가 토국수로 개수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종자인 신금이 간목에게 이르려면 또 중간에 개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표를 보고 좀 정리를 해보면 갑을목하고 경신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을목은 병화와 개수가 있어야 된다. 난한 기운과 습한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병화는 무토로 중화를 해야 되고
이 개수는 기토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좌하는 것은 경신금인데 이것은 수원작용을 하는 것이다. 금생수로서. 그래서 보좌이면서도 이게 또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보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 또는 목적, 결과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갑을목에게는 이게 결국은 목적과 결과가 된다. 그러면서 수생목이 잘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수원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고 되고요. 경신금은 이미 이제 물건으로 이제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임수의 찬기운을 만나야 목화라고 하는 양기운이 이 금에서 수렴돼 가지고 임수를 만나야 안전하게 단단하게 결실을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한 기운이 필요하고, 근데 거기에서 너무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무토로서 중화를 시키고, 정화는 마른 기운인데 너무 말라서 다 이렇게 녹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을 다 완전히 녹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토로서 화로 역할로 불씨를 여기다 잘 담아서 이 안에서 고구마 감자를 구워 먹듯이 경신금을 이 안에서 잘 재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결국은 경신금은 결국은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경신금은 결국은 종자가 돼서 다시 갑을목으로 나오려고 여기에 또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은 목이 되기 위한 거고 목은 금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이 목적이 되는데 이 정화에게는 인화작용을 한다. 목생화의 작용을 한다. 경신금이 수원작용을 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잘 크게 하듯이 목은 목생화 화극금이 잘 될 수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갑을목은 또 인화작용을 한다. 인화작용으로 도우면서 결국은 경금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좀 쉽지는 않은데 한 열심히 하면 한 1년 열심히 하면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수업으로 부족하면 다른 뭐 공통모감 같은 거를 통해서 또는 뭐 다른 서적 같은 거를 통해서도 보충하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니까 자연을 잘 관찰하면서 이 오행에 대해서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 세상은 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가 쌓여서 형체로 드러난 것이 이 세상의 만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나 자연의 변화, 자연의 생장 소멸, 자연의 변화 이런 거나 사람의 생장 성멸, 또 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과 같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음양오행의 모양이 어떻게 갖춰져 있고 태가불급에서 많고 적은 것은 무엇이며 그 배합의 관계가 상생과 상극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리학에서 사주팔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은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살아간다면 명리학을 모르고 사는 삶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서 살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사주도 이렇게 부족하고 나한테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내 가족들,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또 뭔가 잘난 것도 있고 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알게 되죠. 우리가 피치 못하게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계절에서 다른 당령으로 다 이렇게 태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륭화복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 치듯이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있지 않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파도 타기를 내가 얼마만큼 유연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질 수 있고 또 행복 지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략을 잘 배워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좀 오행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조우용신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우용신 활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조우용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식간의 한난조습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그래도 몇 가지의 조우용신을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조우용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우용신 활용법. 자, 조우는 음양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에요. 음양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춥고 더운 거죠. 음은 추운 것, 양은 따뜻한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음양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음양이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의 정신이 곧 음양의 온도다 이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어떤지, 추운지 따뜻한지. 너무 더워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아니면 너무 습기가 너무 짙어서 우울한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출생하거나 여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조우용신은 음양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과적이에요. 그 조우용신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도 대부분 조우용신을 논하면서 겨울에 금수상관, 그 다음에 여름에 목화상관의 상관폐인, 그쵸? 여름의 목은 수로 조우를 하면은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금이 겨울에 금으로 태어난 금수상관의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서 병정화, 정관과 칠사를 쓰는 것을 기뻐한다. 칠살은 당연히 조와 상관없이 상관에서는 칠살을 쓰게 되는데 정관은 굉장히 흉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은 또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겨울과 한여름에 대해서만 조우를 논했어요. 봄과 가을에 대해서는 조우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봄과 가을은 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은 분명히 다르지만 온도는 같아요. 그래서 봄은 추운 데서 점점 따뜻해지는 기온이라고 하면 가을은 더운 데서 점점 서늘해지는 기온이기 때문에 그 온도는 봄이나 가을이 비슷해요. 그 겨울에서 봄의 따뜻함과 더운 여름에서 가을의 시원함의 그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사람이 가장 기후적으로 살기 편안한 계절이 봄, 가을이죠.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특별히
조우를 논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봄과 가을의 조우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름과 겨울에 태어난 병화나 임수를 기준으로 보는 그쵸 음양의 정신적 작용보다는 정화나 개수 그쵸 정화는 조한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가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개수는 습한 계절이라 이게 봄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화와 개수의 행동이 앞서는 계절이니 그러니까 병화와 임수는 그 음양이라고 하는 이 기후에서도 양화, 양수로서 한 여름과 한 겨울을 대표하기 때문에 기적인 작용이 더 크겠죠. 근데 이 정화와 개수는 음양에 속하는 기이긴 하지만은 이 양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얘가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물질적인 그쵸? 이렇게 물질적인 또는 행동적인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런 작용보다는 행동적인 실천적인 또 실제적인 이런 거에 대한 조우가 안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태어난 조우 용신보다는 정신적으로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조우 용신보다 정신적으로 그쵸? 정신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국의 계절로는 인묘진월을 이야기합니다. 인묘진월. 그래서 인월, 그 다음에 묘월, 진월. 요 계절에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이 조우용신을 청간과 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청간과 지지로. 그래서 일단 청간의 조우용신을 보면은 자, 봄에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났는데 청간에 개수가 있고 그렇죠?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가 그러니까 봄에는 청간에 개수가 있는데 경금이 없어가지고 금생수가 안 되면 이게 수다 농습이 된다. 수다 농습이 되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름으로 마음이 허망함을 갖게 된다. 개수의 수다 농습은 그래서 기토를 만나면 지식을 습득한 것이니 지식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천간에서는 기토가 조우용신이다. 자,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소리는 뭐냐면 봄에는 습한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봄에 습한 계절에 땅 속에 있어야 될 개수가 천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습기에 습기. 그렇죠? 이거를 습기가 많아가지고 봄의 계절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봄의 계절은 습한 계절이기 때문에 천간에 개수가 하나만 떠 있어도 수다 농습이 되는 거예요. 습이 너무 짙다는 거예요. 수다 농습은 너무 습이 짙어서 그러면은 이게
수가 우리가 지혜라고 했는데, 수가 지혜라고 했는데, 수가 지혜가 되려면 이게 농수불이 있으면 안 되고 맑게 흘러야 돼요. 맑은 시냇물처럼, 그죠? 하늘 내리는 비처럼, 또는 땅 속에 서 흐르는 지하수처럼 이게 물로 수로서의 작용을 해야 되는데, 수다농습은 그냥 습한 기운만 있는 거예요. 뭔가 안개 낀 것처럼. 그러니까는 봄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그런 계절, 아동기와 같은 계절에 태어났는데 개수가 땅속에서 흐르지 않고 천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것이 수단농습이 돼가지고 자기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뭐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격지심에 굉장히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자격지심으로 그냥 시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배우지 못했으면 그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위축감, 서러움, 허망함,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근데 경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경금이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공에 퍼져 있던 습기들이 이 경금에 의해서 금생수를 받아가지고 이 응집돼가지고 이게 무거워져서 비가 돼서 이렇게 땅으로 내리니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금생수가 되면. 그렇죠? 그래서 봄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개수가 있는데 경금이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음. 근데 만약에 개수는 있는데 천간에 경금이 없다? 그러면 수단농습으로 이런 이렇게 배우지 못한 거,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이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거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개수가 있음으로써. 그게 병인 거죠. 그러면 경금에 금생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게 약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조우용신으로 뭘 써야 되느냐? 이거는 기토라는 거예요. 기토라도 있으면 이 기토가 허공에 떠 있는 습기를 싹 먹어버리죠. 싹 걷어내요. 그러면 태양이 밝게 이렇게 빛나죠. 밝게 빛나죠. 그러면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목생화가 잘 크죠. 목생화로 잘 커갖고 화생토로 잘 나가겠죠. 화생토로.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가 잘 돼요. 목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 목은 이 기토의 정신적인 뿌리를 내리는 거죠. 기토 속에 이제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서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수의 수다 농습은 기토를 만나면은 이게 이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름이라든가 자기가 어리석음에 대한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봄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개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토국수로 이 지혜를 자기가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한 것과 같아요. 공부를 실제로 했든 안 했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충분히 틈틈이 이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천간에서는 기토가 바로 조우용신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봄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개수가 있다. 근데 개수는 수다농습이다. 습기다.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가 되거나 경금이 없으면 기토라도 있어서 이 습기를 제거하면 봄에 이렇게 태양이 잘 비춰줘서 목이라고 하는 봄의 계절은 목의 계절이니까 목들이 잘 자라난다. 그러면 잘 배워서 익힌 것을 수생목으로 잘 배워서 익힌 것을 목생화로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으로서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경금이 없거나 기토도 없는 개수가 이렇게 떠 있으면 이게 수다농습이 돼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지의 조우용신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